대안평가에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줘야 할 개념은 환기집합과 고려집합이 있습니다. 환기집합은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할 때 기억 속에 떠오르는 상표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별로 많지가 않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아이스크림을 산다 그랬을 때 떠오르는 상표가 몇 개 되겠죠. 뭐 3개 내지 뭐 4개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내지 3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상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탐색을 해서 그 매장에 가본다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본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어떤 또 상표가 있는지 물어봐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상표의 집합을 우리가 고려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기집합 속에 우리 회사 상표가 먼저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려집합에 우리 상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케팅 또는 광고 또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 상표 집합에 포함되면 그 포함된 브랜드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대안을 평가할 때, 즉 브랜드가 A, B, C 세 개가 있다 이러면 세 브랜드를 평가할 때 관련된 요소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속성이 있죠.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상점이 지니고 있는 그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품질, 성능, 디자인, 특장, 상표, 표장 등, 그리고 상점에 있어서는 주차의 편리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매장 분위기, 부대 시설 등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그 속성들이 다 평가에 사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어떤 속성들은 사용될 수도 있고 어떤 속성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성 평가 기준, 제품이 지닌 속성의 바람직한 정도,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기준으로서 주관적 기준이 있고 또 객관적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기준은 객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심리행동적 기준은 주관적 기준, 사회적 기준은 주관적 기준, 규범적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은 연비 같은 거는 경제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반면에 그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심리적 욕구 충족, 프라이드에 관련된다. 그러면은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자존감이 올라간다. 자존감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심리 행동적 기준이 되겠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제품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한다든지 자기 자신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회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태도 모델은 소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려하는 대안, 고려집합이죠. 그런 상표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속성에 대한 신념과 그 주관적인 중요성을 바탕으로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속성이라면 디자인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디자인을 A 브랜드, B 브랜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디자인 점수가 몇 점인가가 바로 신념에 해당하는 거고, 주관적 중요성은 디자인, 그 속성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죠. 또 상표에 따라서 A 상표와 B 상표에 대해서 디자인의 평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겠죠.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는 주관적 중요성을 중요도를 의미하고, 속성에 대한 신념이라는 것은 특정 브랜드가 각 대안들이 디자인에 있어서 그 속성에 있어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는가, 즉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가가 신념에 해당되겠습니다. 중요도가 높고 신념 점수가 높으면은 그 브랜드의 평가 태도는 태도 점수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속성별 신념과 속성별 중요도를 평가하고 신념과 중요도를 결합해서 태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즉 신념, 즉 디자인 점수가 높고 또 디자인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그 상표에 대한 태도는 보다도 긍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이런 태도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태도의 결과에 의해서 대안이 선택되는 것이 바로 소비자 선택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어떻게 태도가 형성되는가, 즉 신념과 중요도에 의해서 중요도 평가에서 태도가 결정되는데 이 신념과 중요도가 어떻게 결합돼서
태도를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태도 모델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반칙의 태도 모델이나 태도 룰이 있겠습니다. 보상적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각 속성에 대한 평가, 즉 신념과 그 중요도, 가중치를 곱해서 다 합산하면 되겠습니다. 태도물.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피쉬바인 모델인데 속성의 중요성이 높고 또 신념이 높을 경우에 속성의 중요성과 신념을 다 곱하고 합산해서 태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과 중요도를 곱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특정 신념의 점수가 특정 속성에 대한 점수가 낮더라도 중요도가 높은데 점수가 낮은 경우가 있고 점수는 높은데 중요도가 낮은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 중요도와 신념을 곱한 점수가 점수를 다 합해서 태도가 형성되는데 다속성 태도 모델이라는 것은 브랜드를 비교 평가할 때 여러 개의 속성을 한다는 것이죠. 1이라는 속성과 2라는 속성을 두 개를 사용하면 이것도 역시 다속성 3개가 될 수도 있겠죠. 다속성 모델 디자인, 연비라든지 그 다음에 마력, 성능, 퍼포먼스, 성능 이 3가지 속성을 이용한다 그러면 속성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다속성 모델이 되는 거죠. 이 디자인에 대한 점수와 디자인의 중요도 또 그 연비의 점수와 중요도 그리고 성능에 대한 평가 점수와 중요도 이거를 곱해가지고 다 합산을 하게 되면 이 태도 점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디자인에서 점수가 낮은 경우 연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높은 태도 점수를 갖게 되겠고요. 그래서 디자인의 점수가 낮은 경우 연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그만큼 보상이 됐기 때문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평균이 되겠죠. 평균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상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속성에 대한 점수가 낮을 때 다른 속성에 대한 점수가 높으면 그만큼 보상이 돼서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피쉬바이 모델이 대표적인 모델인데 피쉬바이 모델을 다른 말로 다속성 태도 모델이라고 합니다. 평가할 때 태도가 형성될 때 평가하는 속성이 여러 개라는 뜻에서 다속성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 즉 디자인에 대한 평가 점수 XI와 디자인 I에 대한 가중치를 곱한 점수 이게 이제 태도 점수인데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속성이 있겠죠. I가 1부터 3까지 있으면 3개의 속성이 되겠죠. 그 점수를 다 더하면 태도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비보상적 모델은 앞에서 설명한 보상적 모델과 달리 아무리 특정 속성의 점수가 높아도 낮은 속성의 점수를 보완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즉 과락 제도가 있는 것이죠. 모든 속성에 대한 종합 점수보다는 결정적인 속성에 의한 태도에 의해서 모델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결합 모델과 분리 모델이 있습니다. 이 비보상적 모델은 각 속성별로 점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각 속성의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속성이 최저점 낙제 점수를 받거나 또 어떤 속성의 점수가 가장 큰 아주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다른 속성의 점수가 아무리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선택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태도가 결정된다는 결합 모델은 고려 중인 제품의 결정적인 속성들에 대해 최소 수준을 먼저 결정한다. 즉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 연비가 있으면 그 중에서 중요한 연비가 몇 점 이상 돼야 되고 디자인이 몇 점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최저 점수를 최저 점수를 정합니다. 그 최저 점수를 일단 넘겨야 해. 엔드엔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든 속성에 대해서 최저 점수를 정하고 이 최저 점수보다 높은 경우에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거보다 최저 점수를 미달하게 되면 탈락이 됩니다. 최소 점수를 넘는 상표만을 대안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분리 모델은 하나의 속성이라도 최소 수준을 넘어선다면
넘어선다면 다른 속성의 평가와 관계없이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오와 오다 모델이죠. 예를 들어 가격이 싸거나 연비가 좋거나 또는 디자인이 성능이 좋거나 어느 하나만 최소 수준만 넘기면 그 선택의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합 모델은 엔드-엔드 모델. 모든 속성에 있어서 1속성과 2속성 모두를 최소 수준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고 분류 모델은 어떤 한 속성만이라도 최소 수준을 넘어가면 고려 집합에 들어가게 되는 모델입니다. 사전식 모델은 속성 가장 중요한부터 덜 중요한 순으로 속성을 매기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연비가 2순위다. 그러면 디자인을 가지고 A 브랜드와 B 브랜드를 C 브랜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점수가 A가 가장 높다 그러면 A가 선택돼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A와 B가 디자인 점수가 같다 그러면 C는 탈락되고 A, B에 그 다음에 연비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연비를 비교했더니 A 브랜드가 더 연비가 좋다 그러면 A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속성의 중요성을 순서를 매기고 그 순서에 따라서 가장 순위가 높은 속성을 비교해서 그 속성에서 가장 우수한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동점이 될 땐 다음으로 중요한 속성, 이래서 가나다 순으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식 모델이라고 합니다. 단계별 속성 모델은 사전식 모델에서와 같이 속성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덜 중요한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동시에 각 속성에 대해 수용 가능한 최소 수준을 결정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 연비라 그러면 디자인에 있어서 몇 점 이상은 받아야지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에서 평가해서 1점부터 5점으로 평가할 때 3점 이상이 A, B가 됐다 그러면 3점 이상 A, B가 선택되고 그 다음에 연비는 1리터당 10kg가 넘어야 된다 그러면 A만이 10kg가 넘는다 그러면 A가 선택되는 것이죠. 구매 단계에 관련된 요인으로서 실제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구매할 것인가. 구매 단계는 실제 purchase, 그 상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단계에 이제 관련된 요인들을 합니다.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구매할 것이며, 누가 구매할 것이며, 어디서 구매할 것이며,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실제로 구매 행동에 관련된 그러한 의사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선택된 대안을 반드시 구매하는가. 실제로 보면은 가장 높은 태도 점수를 로 평가된 앞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적용했을 때 물론 이제 결합 모델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사전식 모델을 적용할 수도 있고 사람이나 제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쨌든 어떤 모델을 적용해서 최종 선택되는 모델이 있겠죠. 가장 높은 태도 점수를 보인 브랜드가 선택될 텐데 그러한 태도 점수에 의해서 선택된 대안이 반드시 구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하는 상황에 관련된 요인, 구매 실수 만드는 부수적 의사결정이 구매를 하고 안 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시점에서 갑자기 시간이 없다든지 갑자기 시간이 쫓겼다든지 또 갑자기 카드를 분실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상황적 요인이 발생해 구매할 수 없겠죠. 그래서 구매를 연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구매할 브랜드를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또 구매 역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과 의사결정 내린 사람이 다를 수가 있겠죠. 구매하는 사람의 시간 상황이 바빠가지고 구매를 못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브랜드는 선택했지만 구매 장소가 멀리 있다든지 불편한 장소에 있다 그러면 또 구매를 못하겠죠. 지불 방식이 할부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할부로 구매가 안 돼서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완제, 그 제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커피라 그러면 커피에 필요한 필터를 구매하지 못해가지고 같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를 못해서 구매를 못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매 역할자라는 것은 가족같이 구매 의사결정을 여러 명이 하는 경우, 집단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각 사람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한자라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다음에 구매를 제한합니다. 우리 이제 이사를 가자 하면 새로운 집을 구입하자 이런 경우에는 제한을 하는데 이게 대개의 경우 이제 자녀가 할 수도 있고요. 주택의 경우 주부가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제한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제한자가 어린이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제한자가 있고요. 제품 구매하자 말자를 먼저 의견을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양자라는 것은 구매 의사 결정 기준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구매 의사 결정이 필요한 정보와 기준을 제공해 주어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인플루언자, 이건 전문가들이나 친구나 뭐 선배나 뭐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겠고요. 먼저 구매해봤던 사람, 의견 선도자들이 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즉 정보를 제공해주고 구매상 기준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구매 의사결정자는 실제로 지불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개 이제 아빠가 되기도 하죠. 구매자는 실제로 구매를 하러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그 제품을 구매한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역할자가 다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제한자와 구매자와 사용자가 같을 수도 있고요. 전체가 다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제한자와 의사결정자가 다 같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제한자와 구매자, 사용자는 같고 의사결정자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자에 따라서 어떠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를 하는 구매자의 경우 구매자의 사정에 따라 구매가 지연되거나 다른 상표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자는 문제를 인식하는 단 구매를 제한하는 사람이고요. 의사결정자는 구매 의사결정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의사결정자는 경제를 가지고 실제 지불을 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죠. 구매자는 구매를 하러 가는 사람이고요. 사용자는 사용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매 후 행동 단계는 제품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겪게 되는 심리적 행동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불만족이나 만족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구매를. 또 불만족이 생겼을 때 반품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만을 어필하기도 하고요. 또 소비자 보호단체에다가 고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인지 부조화라는 현상이 있는데, 인지 부조화는 선택한 대안이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비해 가진 열등한 점을 생각할 때, 즉 내가 A라는 상표를 샀는데 사고 봤더니 B라는 상표보다 A라는 상표가 디자인이 나쁘다든지 성능이 나쁘다든지 뭐 들어있는 성분이 좋지 않았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A라는 상표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죠. 심리적인 불편감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인지 부조화는 내가 그 상표를 구매했을 때 잘했는지 확신감이 없을 때 인지 부조화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겠고요. 내가 A라는 상표를 선택했는데 B 말고 C, D 등 이렇게 구매를 포기한 다른 상표들이 많을 때 또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내가 A를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구매하고 난 다음에 불안감이 있겠죠. 불편감.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또 구매할 때 다른 사람,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번 구매해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서 구매했을 때, 다른 사람이 구매하는 걸 따라서 구매했을 때 구매하고 난 다음에 심리적 불편감이나 후회스러움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또는 구매할 때 정보를 탐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하지 못했을 때, 또는 지나치게 정보를 탐색했을 때도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탐색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나중에 추가적인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면 소비자는 스스로 그 인지 부조화를 불편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비자가 스스로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 뭐 잘 샀지, 잘 산 거야, 이렇게 위안을 한 거죠. 위안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지 부조화를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평가 단계에서 평가 신뢰과 중요도를 자신이 선택한 상표가 보다 유리하게 구매 스스로 변경합니다. 평가 단계에서 평가 신뢰, 디자인을 3점이라고 평가했고, 예를 들면 또 연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는데 구매하고 나서 내가 선택한 상표의
디자인을 3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5점이야. 이렇게 더 높이고 또 내가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 사고 봤더니 연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 상표가. 그럴 때는 연비가 중요성을 높이고 또 거꾸로 연비가 사고 보니까 연비가 낮아. 그럴 때는 연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해서 그 연비의 중요도를 낮춤으로써 이렇게 인지 부조화를 좀 해소할 수가 있겠죠. 또는 자기가 선택한 상표에 대해서 그전에는 사전에 알지 못했지만 바람직한 정보를 자꾸 찾아봐. 이거 나 잘 샀어. 이게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렇게 바람직한 정보를 찾아서 선택에 대한 확신을 더 강화하기도 합니다. 구매 시에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구매 시에 품질 보증이나 제품 반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미리 알려주면 소비자 불만도는 즉 인지 부조화 현상은 조금 더 내려가고요. 또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주고 또 사후에 감사 표시를 해주게 되면 또 그 제품에 대한 정보, 좋은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알려주게 되면 인지 부조화가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잘 선택하셨다 이번 기회에 또 다른 제품보다 그 제품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것이었다는 것을 전화나 광고 등을 통해서 재확인시켜주면 인지 부조화 현상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한 제품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갖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매 후 행동에 관련된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구매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불만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소비자가 기대하는 성과와 소비자 구매할 시점에 구매하기 전에 기대했던 성과와 실제로 구매하고 난 다음에 경험한 성과 간의 차이가 있을 때 만족 불만족이 생깁니다. 즉 자신이 기대했던 구매 전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구매하고 나서의 성과가 일치할 경우에는 만족이 되고 불일치할 경우에는 불만족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과에 비해서 기대했던 성과에 비해서 실제로 지각한 성과가 클 때는 만족해져. 긍정적 불일치가 생기죠. 불일치인데 같지가 않죠? 성과가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 불일치라고 하고요. 기대했던 성과에 비해서 실제의 성과가 낮을 때는 불만족이 생기죠. 이럴 때는 부정적 불일치가 되는 거죠. 긍정적 불일치 때는 만족이 발생하고 부정적 불일치 때는 불만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대 불일치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관련된 이론으로서 동화이론과 대조이론, 동화대조이론이 있습니다. 기대치와 성과 간의 차이가 실제보다 축소해 인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기대치가 7이었는데 성과가 9였다 그랬을 때 그 차이가 2지요. 인데 1로 이렇게 축소하거나 0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래 내가 기대했던 거 거의 같아 이렇게 함으로써 인지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고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불만도를 낮출 수가 있겠죠. 대조이론은 실제로 기대 불일치는 2지만 그 인식하는 정도는 4 이렇게 크게 인식하는 쪽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확대해서 불만이 더 커지는 경우 과장되는 걸 의미하죠. 또는 만족도가 1 정도밖에 높지 않은데 굉장히 높다 이렇게 4로 크게 기대 불일치를 크게 확대해서 인식하는 경우죠. 긍정적 불일치나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경우에도 확대해서 조금만 부족해도 크게 부족한 걸로 인식하고 조금만 높아도 크게 높은 걸로 인식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조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대조이론은 기대 성과 일치가 일정 수준에서 작을 때는 같다고 보고 동화이론을 적용하고 조금 그 범위를 벗어나면 확대해서 더 크게 인식하는 동화 대조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화이론과 대조이론이 합쳐진 이론인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동화이론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확대하게 되는 대조이론을 적용하는 이런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기대 불일치에 대한 이제 지각이론, 기대 불일치가 왜 생기는가 하는 거죠. 심적인 일관성 이론, 기대와 성과 간의 차이가 나면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낍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대와 성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실제 성과가 다를 때 불편하죠, 마음이. 긴장감이 유고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같은 거야 이렇게 인식함으로써 편안하게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심리적 일관성 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대 수준이 높이는 것이 더 좋죠. 왜냐하면 기대 수준이 높으면 구매 확률이 높아지죠. 실제로 구매했을 때 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심리적 일관성 이론이 적용하는 경우 그 기대 수준에
거의 근접한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대 수준을 낮추게 되면 실제로 구매했을 때 기대 수준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기대 수준에 일치시키는 일관성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대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심리적 일관성 이론에 의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대 수준을 실제와 같이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대한 것보다 일치하지 못했을 때 심지어 일관성 이론이 적용되지 못하면 불만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구매 후 불만 행동, 구매 후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귀인 이론은 잘못된 구매 행위를 했을 때 누구의 탓으로 두느냐, 자신의 탓으로 두느냐 아니면 남의 탓 또는 상황적 탓으로 돌리느냐 하는 것이죠. 구매 후에 불만족이 발생했을 때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된 원인이 내 자신에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지에 따라 불만족 크기와 반응 행동이 달라진다. 구매 후에 불만족이 발생할 때 그 기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내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에 따라서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상황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에 따라서 불만족 크기가 또 반응이 다르죠. 내 자신 스스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불만족 크기가 작아지고 반응 행동도 부정적인 반응 행동이 덜 나타나게 되겠고요. 타인에 의해서 그런 불만족이 발생하거나 상황적 요인 때문에 발생했을 때는 불만족의 크기가 더 커지고 반응 행동도 더 격한 반응 행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구매 후 행동인 두 가지 만족 행동과 불만족 행동이 있습니다. 구매 후에 기대가 일치하거나 긍정적 불일치를 통해서 구매 후에 만족도가 높을 때는 우리가 상품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강해지죠. 그 상품에 대한 어떤 믿음, 평가와 그에 따른 태도가 더 좋아지겠죠. 강화된다는 건 좋아지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재구매도 반복 구매 의도가 더 높아지고요. 상표 충성도, 그 상품만 고집하는 정도는 점점 더 증가되겠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구전을 합니다. 워드 오브 마우스가 되죠. 또는 SNS를 통한 전파, 워드 오브 마우스가 되죠. 이 마우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즉 디지털 통신기기 인터넷을 통해서 긍정적인 구전, 그거 사면 참 좋더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권유하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긍정적인 말로 입으로 구전하는 경우 있고 인터넷이나 어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전파하기도 합니다. 구매 후에 기대가 불일치돼서 부정적인 불일치가 발생해서 불만족이 야기됐을 때는 구매 행동을 하는데 특히 외적 기인, 판매자나 제조업자나 광고, 또 상황적 요인 때문에 불만족이 발생했을 때는 불만족 행동을 하게 되죠. 특히 격렬하게 하게 됩니다. 좀 강한 불만족 행동을 하게 되겠죠. 제품의 가격이 비싸고 중요할 때는 불만족 행동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만족이 나타나도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겠죠. 또 불평 행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불만족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또 하는 데 있어서 불만족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 불편한 정도가 심하면 귀찮으면 하지 않게 되겠죠. 또 일단 이제 불만족 행동은 사적 행동, 불만족 행동과 공적 불만족 행동, 사적 불만족 행동이라는 자기 자신이 제품을 다시는 구매하지 않거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부정적인 구전, 말을 전하는 경우죠. 공적 불만족 행동은 판매업자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소비자 보호원 단체나 이런 정부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는 법적 소송까지도 가기도 하죠. 이런 공적 불만족 행동은 바로 이런 경우, 관여도가 높은 경우,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잘못이 일어나는 경우, 또 불만 행동을 취하는데 비용이나 노력이나 시간이 적게 드는 경우에 공적 불만족 행동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 이게 관여도가 높은 비싼 제품,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 이런 경우에 공적 불만족 행동을 하고 생필품하던 껌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적 불만족 행동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